네,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집현전 스터디 실장을 맡은 이인규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 조원은 이인규, 김민경, 송규진 님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알아보게 될 거는 혹시 화면이 보이시죠? 네, 다음으로 넘어간 것도 혹시 보이시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알아보게 될 것은 딥러닝이고요. 그리고 딥러닝이 가장 기초가 되는 퍼셉트론, 인공신경망, 행렬호흡으로 이해하는 신경망, 그리고 딥러닝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딥러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공신경망을 이해하는데 그 인공신경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퍼셉트론이라는 것이 인간 뇌의 신경세포 뉴런에서 영감받아 만들어지게 된 개념이고 오른쪽 위에 상단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인풋 또는 신호를 여기 가지 돌기에서 받아서 일정치를 넘으면은 신호가 축삭 돌기를 통해서 다음 신경세포로 전달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perceptron도 X라는 인풋을 받아 W는 웨이트과 웨이트로 곱해진 뒤 액티베이션 함수를 거쳐서 일정 값을 넣으면은 다음 결과 값으로 전해지는 구조를 띄었습니다. 네, 그래서 perceptron은 여러 층이 있는 다층 perceptron과 하나의 층으로 이루어진 단층 perceptron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단층 perceptron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에서 보신 것과 같이 입력을 받아서 가중치 계산 후 그리고 출력을 바로 하는 매우 간단한 방식이 단층 perceptron입니다. 단층은 층이 하나밖에 없어서 아주 간단한 계산밖에 할 수가 없는데요. 보신 것과 같이 AND 게이트, not AND 게이트, OR 게이트는 하나의 선으로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신 것과 같이 단층 퍼셉트론으로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XOR 게이트는 하나의 선으로 검은 점과 하얀 점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단층 퍼센트론으로 구현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각각의 선 하나가 하나의 층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not OR 게이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층 퍼셉트론을 이용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다 복잡한 데이터 또는 계산을 하기 위해서 퍼셉트론들을 여러 층으로 쌓아서 다층 퍼셉트론을 구현합니다. 그리고 단층 퍼셉트론과 다르게 입력과 출력이 이렇게 바로 있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층이 있는데 한 층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두 층이 될 수 있는데 이 층들을 히든 레이어 또는 은닉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딥러닝이란 말도 이 층들이 많이 쌓여서 이제 깊어지기 때문에 딥하다 해서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인공신경망의 종류로는 이런 방금 봤던 순방향 신경망 그리고 또 순환 신경망 (recurrent neural network가) 있는데요. 순방향 신경망은 입력층, 은닉층 그리고 결과까지 쭉 연결돼서 인풋과 아웃풋이 이렇게 전달되는 형태를 띠는 신경망이고 순환 신경망은 이렇게 쭉 가다가 은닉층의 출력층이 다음 은닉층으로도 가기도 하고 또는 출력층으로 가기도 하지만 사실 그 은닉층으로 입력으로도 돌아와서 입력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인공신경망 중에 하나고 그리고 컴퓨터 비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신경세포를 설명할 때 일정 인계치가 넘으면 신호가 다음 신경세포로 전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공신경망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인계치 부분을 활성화 함수 또는 액티베이션 함수라고 합니다. 그 예제 중에 하나가 스텝 펑션 또는 시그모이드 펑션이 될 수 있겠고요. 활성화 함수는 보통 이렇게 웨이트를 곱하고 난 뒤에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활성화 함수 없이 층이 계속 쌓여서 층들이 깊어지게 되면은 선형 함수를
선형을 그 뉴럴 네트워크 자체가 선형을 띠기 때문에 이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인공신경망이 비선형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형 함수와 비선형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비선형 함수의 장점은, 선형 함수의 단점은 계속 층들이 많이 쌓여지면은 결국에는 곱셈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웨이트에서 2를 곱하고 그 다음 웨이트에서 3을 곱하게 되면은 그거를 결국에는 하나의 층으로 3 곱하기 2 해서 6으로 한 층을 이루는 단층, 아무리 층이 많아도 단층 퍼셉트론으로 구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중간에 이런 액티베이션 함수를 통해 가지고 선형성이 조금 더 그 뉴럴 네트워크가 비선형성을 가지게 돼서 더 보다 복잡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울기 손실 문제에 대해서도 여기서 책에서 다뤘는데, 이전 슬라이드에서 이런 주황색 부분과 초록색 부분이 미분을 하게 되면은, 특히 이런 주황색 부분에서는 미분을 하게 되면은 값이 0이 나오지만 0이 나오고, 초록색 부분에서는 0.5로 매우 작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의 층이 계속 쌓이면은 학습하는 그레디언트의 값이 앞으로 갈수록 작아져서 앞단의 인공신경망들은 학습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것을 기울기 손실 또는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활성화 함수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이 밸류 함수이고, 이거는 미분을 하면은 양수의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음수면은 0이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이는 함수라고, 활성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베리언트로 리키 밸류, 그리고 또 이제 최신에 나온 다양한 활성화 함수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풋을 받고 가중치를 계산을 하고 활성화 함수를 거쳐서 다음 은닉층까지의 순서가 계속 반복되어서 비선형적인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행렬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우선 활성화 함수 부분은 생략하고 행렬 곱으로 병렬 연산을 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트릭스가 이제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 하고 4 곱하기 2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모든 X 또는 입력칠 등들은 행렬 곱으로 한 번에 병렬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렬을 곱할 때에 디멘션만 잘 맞춰주면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고, 우측에서 보이는 예제와 같이 1 곱하기 8의 매트릭스와 8 곱하기 8의 매트릭스를 곱하면은 앞에 X에서 뒤에 디멘션과 뒤에 W에서 있는 앞에 디멘션이 캔슬이 돼가지고 1 by 8의 출력축이 나타날 수 있고, 마찬가지로 1 by A, A by 3에서 A끼리 생략이 돼가지고 1 by 3의 최종 출력축의 최종 출력 행렬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GPU를 많이 써가지고 한꺼번에 이러한 행렬 곱들을 연산을 해서 빠른 학습을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딥러닝 학습 과정을 간단히 보면은, 입력층이 은닉층들을 거쳐서 출력층에 도달하게 되면은 예측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 예측값이 실제 정답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이 손실함수를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손실함수를 통해서 앞에 가중치들을 업데이트 또는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이 학습은 경사활용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경사활용법의 종류는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데이터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보고 학습을 진행한다 이 개념이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다 보기에는 시간이 데이터가 많으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럼 그 중에 데이터 하나만 뽑아서 보고 학습을 진행한다는 거고, 이거 하나만 보기에는 데이터 하나만 보기에는 데이터가 너무 작아서 흔히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이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샘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치 사이즈 128 일정 양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정도 그 배치 사이즈만큼의 데이터를 보고 나서 학습을 진행하는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샘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사항법 그레디언트 샘플을 통해서 어떻게 학습을 시킬지는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경사항법을 사용하게 되면 학습이 로컬 미니멈에서 멈출 수도 있고 스텝 사이즈나 러닝 레이스에 따라서 얼마나 빠르게 학습이 되는지도 걸려 있습니다. 현재 나온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모멘텀이라는 방법은 실제 물리의 관성을 이용해서 내려오는 관성을 이용해서 조금 더 같은 방향으로 학습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이 여기서 내려온다고 했을 때 로컬 미니멈에서 저희의 목표는 로컬 미니멈이 아니라 글로벌 미니멈에 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사법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내려와서 여기서 멈추게 되는데 관성의 법칙을 이용하면 내려오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 작은 로컬 미니멈들은 그대로 넘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멘텀이라는 게 소개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런 모멘텀 개념 말고도 스텝 사이즈를 조절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현재 이제 기본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 아담이라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합친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은 모멘텀의 개념과 RMS 프로브로 학습의 폭을 조절해가면서 학습을 시킵니다. 네, 그리고 F 배치 사이즈 이터레이션에 대한 개념인데요. 모든 전체 데이터 셋을 배치 단위, 아까 말했던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학습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200개라는 배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배치 사이즈는 사용자가 정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전체 데이터가 2000이라는 데이터가 2000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배치 사이즈 200으로 정하면은 총 10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10개를 하나의 이 10개를 이제 이터레이션이라고 하고, 이 전체 데이터셋을 한 번을 학습을 시키면은 그것을 하나의 F폭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forward propagation은 입력값에서 가중치의 활성화 함수를 거쳐서 예측값을 뽑는 과정을 forward propagation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forward propagation을 통해서 실제값과 예측값을 비교하여서 손실을 아까 말했던 손실 함수 이용해서 손실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실을 backpropagation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모델을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backpropagation은 가장 뒷단에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체인 룰을 이용해서 한 층씩 앞으로 가서 결국은 제일 앞단에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계산한 그레디언트로 모델의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시키고 이 과정을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W1, W2가 각각의 웨이트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산한 그레디언트와 이 러닝 웨이트를 곱해가지고 각각의 웨이트들을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저희가 어떤 지점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로스 펑션의 맵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가장 최적화된 가장 로스 펑션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학습의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백프로포게이션을 조금 더 깊게 알아보면 앞에서 말씀했다시피 로스 펑션을 구하고 난 다음에 가장 뒷단에서부터 학습을 하고 앞단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백프로포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체인 룰을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dl over dw2 이 값을 업데이트 시키기 위해서는 로스 함수 dl over df2를 먼저 계산하고 체인 룰을 통해서 df2, da2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da2, dw2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dl over dw2를 계산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방법으로 체인 룰을 계속 전개하다 보면은 DL, DW1은 DL, DF2, DF2 over DA2, DA2 over DF1 쭉쭉 해가지고 DA1 over DW1을 이용해서 각각의 가중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이 그레디언트 값들을 이용해 가지고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을 나타냅니다. 네, 이상으로 앞에 딥러닝의 백프로포게이션까지의 발표를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없으시면 다음 발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발표 이어서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과적합을 막는 방법들과 기울기 소실 또는 폭주, 그리고 케라스의 간단한 그런 함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버피팅이 일어나면 모델의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만 암기한 학습 결과를 나타내서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만 정확도가 높고 검증 데이터나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되게 낮은 성능을 보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로 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4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적은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과적합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늘리는 쪽으로 해결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방향으로 제시된 것이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갖고 있는 데이터를 조금씩 변형을 해서 추가된 데이터를 이제 더하는 방식으로 더 많은 데이터로 학습을 진행을 함으로써 일반화된 성능을 도출하고자 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보통 이미지 데이터에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미지가 하나가 들어갔을 때 이거를 뭐 반대쪽으로 플립을 한다던가 방향을 몇 도 조금씩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이 컨트라스트를 높여가지고 같은 사진인데 약간 화질이나 선명도가 다르게 하는 그런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게 텍스트 데이터에서는 재번역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또는 이제 과적합을 막는 방법으로 모델의 복잡도를 낮추면 어떨까 하는 방법으로 제안되는 것이 이제 은닉층의 수를 좀 줄여서 이제 매개 변수를 좀 낮추면 과적합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방법도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복잡도라고 하기도 하고 모델의 캐패시티라고도 하는 것이 이제 매개 변수의 수라고 합니다. 이제 매개 변수 수를 줄일 때는 보통 은닉층을 몇 개를 이제 좀 없애는 방법으로 복잡도를 좀 조절을 하게 됩니다. 웨이트 레귤러라이제이션이 있는데요. 저희 학습을 진행할 때 목적은 비용 함수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비용 함수에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 붙여짐으로써 웨이트를 같이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람다가 이런 웨이트 규제를 얼마나 크게 할 것인가를 조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이고요. 람다를 크게 하면 레귤러라이제이션을 되게 많이 하겠다는 것이고 람다를 적게 하면 만약 0에 가깝게 한다면 원래 없었던 텀이랑 마찬가지니까 레귤러라이제이션을 거의 안 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규제를 할 때에 L1 놈을 활용하거나 L2 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L1을 활용을 하면
이 웨이트가 0으로도 0으로도 학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이 어떤 베리어블, 어떤 피처가 유의한지를 딱 골라내고 0 아닌 것들은 아예 무시하는 방법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엘투넘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웨이트가 아예 0으로 가진 않고 되게 작은 0에 가까운 값으로 이렇게 리듀스 되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그 피처를 무시하진 않고 그냥 그 비중을 엄청 낮추는 방법으로 학습을 하는 방법이 엘투넘입니다. 엘투넘을 다른 이름으로는 이제 웨이트 디케이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 논문 읽을 때 웨이트 디케이를 적용했다 하면 엘투넘으로 레귤러라이즈를 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롭아웃을 하는 방법으로도 이제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방법이 제시가 됐는데요. 드롭아웃은 이 학습을 진행할 때 임의의 확률 P로 예를 들어 확률 P를 0.2로 한다라고 하면 뉴런의 20%는 임의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학습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망이 이제 특정 뉴런에 대해서 너무 의존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을 방지해서 오버피팅을 조금 낮추려고 하는 그런 시도입니다. 네, 주의해야 될 점은 드롭아웃은 트레이닝을 할 때에만 적용을 하고 밸리데이션이나 테스트 할 때에는 이 드롭아웃을 배제하지 않고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기울기 소실과 폭주를 다루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인공지능망으로 학습을 진행할 때 역전파 과정에서 입력층으로 갈수록 그레이디언트가 되게 작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때 이걸 기울기 소실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그레이디언트가 0에 가까워지면 가중치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RNN 같은 경우에서 기울기 폭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레이디언트가 반대로 되게 점차 커지더니 완전 발산해버리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 소실이나 폭주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될까라는 방법으로 이제 제안이 된 게 밸류 활성화 함수를 사용을 하면 기울기 소실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시그모이드 함수나 하이퍼 텐전트 함수 같이 S자 형태의 활성화 함수는 입력값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기울기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이럴 때에 이제 그레이디언트가 되게 소실이 베니싱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반대로 이제 밸류를 사용하면 일단 0보다 큰 값에 대해서는 기울기가 0이 아니고 1인 상태이고 그리고 리키 밸류를 사용할 때에도 그 어떤 값에 대해서도 이제 기울기가 0으로는 수렴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울기 소실 문제에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그 기울기 폭주에 대해서는 그레이디언트 클리핑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threshold를 임계값을 정해 놓고 이거 이상으로 넘어간다면 그냥 그 threshold로 그레이디언트를 학습하겠다라는 방법으로 이제 클립을 하는 게 그레이디언트를 잘라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그레이디언트가 발산하기 쉬운 RNN 학습 과정에서 유용하게 쓰인다고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있는데요. 같은 모델을 훈련을 시키더라도 가중치 초기 값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달라지는 현상을 발견을 하고 연구자들이 그러면 아예 웨이트를 처음에 이니셜라이즈를 하는 방법을 좀 수식을 사용을 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먼저 제기되었던 게 사비의 이니셜라이제이션 방법입니다. 그때 인공신경망의 이전층의 뉴런 개수를 N인으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 층의 뉴런 개수를 Nout으로 할 때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활용을 해서 초기 값을 설정하는 방법인데요. 노멀 정규 분포를 사용할 때는 평균을 0으로 설정을 하고 표준 편차는 옆에 식과 같은 저렇게 표준 편차를 지니는 정규 분포에서 이제 하나
웨이트의 초기 값을 이제 추출해서 그거를 설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반대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유니폼 분포를 활용할 때에는 이제 네, 그 이전 입력층과 다음 유령의 개수를 더한 것에 U에 또 루트를 씌운 그 값의 마이너스 플러스 사이에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이제 초기 값을 추출해서 사용할 때 얘는 이제 그게 또 사비엘 이니셜라이제이션 방법이 되게 됩니다. 또 연구자들이 이런저런 실험을 하다가 발견한 게 이게 S자 형태 활성화 함수와 사용할 때는 되게 성능이 좋게 나오는데 렐루와 사용할 때는 성능이 좋지 않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는 질문에서 나온 방법이 히 이니셜라이제이션 방법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 층의 뉴런 개수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전 층의 뉴런 개수인 n인으로만 그 n인만 그 정보만 활용해서 이니셜라이즈를 하는 방법인데요. 마찬가지로 정규 분포를 사용할 때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는 n인분의 2의 루트를 씌운 것이 표준 편차인 그런 정규 분포에서 또 그 랜덤하게 뽑은 값을 초기 값으로 설정해서 학습하는 방법이고 유니폼 분포를 활용한다면 또 마찬가지로 n아웃이 없고 n아웃이 그냥 자비 이니셜라이제이션 수식에서 그 n아웃이 없는 그런 유니폼 분포에서 이제 초기 웨이트를 이렇게 추출해서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방법이 제시가 되었는데요. 기울기 소실이나 폭주를 예방한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인공신경망의 각 층에 들어가는 입력을 그 배치마다의 평균과 분산으로 정교화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정보가 어쨌거나 그 노멀라이즈 된 방법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면 학습이 되게 효율적으로 되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내부 공변량 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내부 공변량 변화 문제는 학습 과정에서 이게 층별로 학습이 진행될 때 그 가중치 값이 바뀌게 되면 입력 데이터 분포가 달라지는 현상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전 시점과 현재 시점으로 이제 계속 학습이 될 때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 분포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방법은 저희가 학습을 진행할 때 데이터를 한 번에 다 넣는 게 아니라 미니 배치로 나눠서 넣을 때 이제 각 미니 배치에 해당하는 그런 그 입력들에 대해서 노멀라이즈를 하는 방법입니다. 활성화 함수를 통과하기 전 단계에 이렇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인풋이 이제 한 미니 배치가 있다라고 하면 그 미니 배치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고 그 미니 배치에 대한 분산을 계산을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노멀라이즈를 하는 새로운 입력값을 계산을 하고 그거를 또 그 스케일 감마 값으로 감마로 곱해서 스케일을 하고 베타만큼 또 시프트를 더해서 시프트를 하는 이 선형 연산을 한 것을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거친 최종 그 아웃풋 Y로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원래 그 미니 배치에 들어간 인풋 값들은 그 x들이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러니까 이걸 거친 y들이 그 다음 이제 활성화 함수를 통과하게 됩니다. 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효과로는 이제 S자 형태의 활성화 함수를 사용해도 기울기 소실 문제가 좀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고요. 가중치 초기화에 훨씬 덜 민감해지게 됩니다. 듣거나 그 전체 여러 배치에 있는 여러 데이터들에 대해서 그런 그 그러니까 정교화를 하고 또 시프트랑 스케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가중치의 맨 처음 초기 값에 대해서는 덜 민감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큰 학습률을 사용함으로써 학습 속도를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드로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방법이고요. 하지만 또 단점으로는 어쨌거나 이렇게 뭐 평균도 계산해야 되고 분산도 계산해야 되고 그다음에 노멀라이즈를 하고 또 스케일을 하고 시프트를 해가지고 I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측하면 할 때 이제 실행 시간이 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배치 크기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배치 사이즈가 적을 때는 아무래도 적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효과가 좀 덜하고 이렇게 뭔가 배치 사이즈가 클 때에는 훨씬 그 노멀라이즈를 하는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배치 크기에 의존하게 되고요. 그리고 RNN 같이 매 타임 스텝마다 다른 통계치를 지닌 경우에는 이게 너무 계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적용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되는 것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 이렇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각 미니 배치별로 이렇게 배치가 있을 때 각 피처들의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해서 수행하는 방법이라면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의 경우에는 그 피처별이 아니라 각 레이어마다 그러니까 각 레이어에 있는 피처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활용해서 아까 같이 노멀라이즈를 하고 스케일 시프트를 하는 방법인데 이제 이거는 배치에 이렇게 국한되어서 배치 사이즈에 의존을 하지 않게 됨으로써 한계를 극복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RNN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케라스를 간단하게 훑어보는 세션이 있었는데요. 토크나이저를 하는 것은 이제 텍스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정수 인코딩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 들어갔을 때 이걸 이제 토큰화하고 그다음에 각 토큰들에 대해서 정수를 대응을 시키는 인코딩을 하는 게 토크나이저 함수이고요. 인베딩 함수는 그렇게 정의된 토큰과 정수에 대해서 정의된 것을 이제 인풋 텍스트가 들어가게 되면 그거에 대한 정수로 벡터화하는 그런 과정을 인베딩 함수로 수행하게 됩니다. 시퀀셜 함수는 모델링을 할 때 층을 추가하는 함수이고요. 컴파일은 이제 이 모델링을 한 것을 이제 실제로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짜는 함수입니다. 인풋 옵션들로는 옵티마이저와 로스와 매트릭을 설정을 해야 되고요. fit을 하는 거는 이제 모델을 학습하는 함수. evaluate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설정한 매트릭에 대한 평가를 하는 함수이고요. predict 함수는 이미 입력값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측 출력값을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save는 모델을 저장할 때 쓰고요. load 모델은 저장한 모델을 불러올 때 쓰는 함수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케라스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은 다음 손규진님께서 발표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라스 펑셔널 API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모델을 구현할 때 사용한 방법은 이제 시퀀셜 API라는 방법인데요. 케라스에서는 이 외에도 두 가지 방법을 더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퀀셜 API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신경만 구현하는 데 적합하지만
단점으로는 복잡한 신경망 구현을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이제 펑셔널 API인데요. 해당 API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인풋의 함수의 입력 크기를 정의하고 모델의 함수의 입력과 출력을 정의해서 이 함수를 구현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앞서 보신 펑셔널 API를 통해서 리니어 리그레이션, 로지스트 리그레이션, 멀티플 인풋 모델을 구현한 예시인데요. 리니어 리그레이션과 로지스트 리그레이션은 보다시피 이제 인풋과 아웃풋,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모델을 정의한 것을 알 수 있고요. 로지스트 리그레이션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기존 시퀀셜 API와 다르게 여기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멀티플 인풋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보다시피 멀티플 인풋이기 때문에 입력층이 두 가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A와 B로 나누어서 입력층을 정의를 하고 신경망 역시 X와 Y로 분리를 하여 각각 정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신경망을 이제 컨캐티네이트를 통해서 연결을 한 다음에 모델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다음 케라스에서 제공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모델 서브 클래싱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모델 서브 클래싱에는 예시를 보자면 오른쪽 코드와 다음과 같은데요. 이 코드가 보다시피 이전과는 다르게 이 클래스를 정의를 해서 모델을 구현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닛은 이제 초기에 대해서 이니셜라이즈를 하는 부분이고요. 콜 함수 부분은 이제 모델이 데이터를 입력받아 예측값을 리턴하는 포워드 연산을 진행시키는 함수입니다. 이후 부분은 이전과 동일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장단점을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첫 번째 시퀀셜 API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층을 쌓는 방식으로 사용하기 쉽고 간단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 앞서 봤던 멀티플 인풋이나 아니면 레이어 간 연산이 필요한 복잡한 모델 구현에는 부적합합니다. 펑셔널 API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모델도 구현이 가능하지만 단점으로는 아까 앞단에 모델을 정의를 하듯이 인풋 레이어를 정의를 해야 모델 정의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브 클래싱 API 같은 경우에는 펑셔널 API로도 구현할 수 없는 모델조차 모두 구현하고요. 단점으로 있어서는 이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익숙해야 코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하고 저희가 사용하기에는 좀 까다롭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 교재에서는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예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음 같은 예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L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층 퍼셉트론의 형태에서 히든 레이어가 한 개 이상 추가된 신경망을 의미합니다. 또한 피드포워드 뉴런 네트워크는 이제 이 MLP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입력층에서 출력층으로 오직 한 방향으로만 연산되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저희의 예시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문장을 이제 일단 먼저 토크나이징을 할 텐데요. 토크나이저를 하고 나면은 이제 이 다음과 같이 정수의 값으로 단어를 인덱싱을 하도록 합니다. 이후에는 이제 이것이 이제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매트릭스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케라스에서 텍스트 투 매트릭스라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도구에서는 이제 네 가지 모드가 총 있는데요. 바이너리, 카운트, 프리퀀스, TF-IDF 총 네 가지 모드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 모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첫 번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큐멘트 텀 매트릭스를 만드는 카운트 모드입니다. 앞서 문장을 보다시피 여기에 보면은 바나나가 두 번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네 번째 문장의 이 세 번째 행에서는 이 바나나가 두 번 있어서 두 번이 카운트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모드는 바이너리 모드입니다. 바이너리 모드는 카운트 모드와 매우 유사하지만 단어의 존재 유무만 판별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두 개가 나오더라도 존재 유무만 판단하기 때문에 1로 표현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F-IDF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전에 배웠던 TF-IDF 행렬을 구현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또한 프리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문서에 등장한 모든 단어의 개수의 총합을 분모를 가지고 각 단어의 등장 횟수를 분자로 가져서 이 둘을 나눠주는 것을 통해서 만든 행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직접적인 모델 구현에 앞서서 데이터셋을 정해야 되는데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사이키런에서 제공하는 이 뉴스 그룹이라는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본 데이터는 이제 이메일 데이터로 20가지 주제에 대해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먼저 이 데이터의 속성, 데이터 개수를 보자면은 다음과 같이 10,000개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속성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주제 같은 경우에도 주제에 대해서 프린트를 해보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첫 번째 샘플 데이터를 임의로 뽑아오면은 레이블이 7번인 것을 알 수 있고 이 7번이 의미하는 주제를 뽑아오면은 이게 오토스라는 이 자동차 관련된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에 대해 이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샘플을 직접 출력해 보면 다음과 같은 이메일이 나와 있고 이메일 내용 역시 스포츠카에 대한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데이터를 이제 통계를 낸 코드인데요. 통계를 보자면 이제 앞서 5가지를 보자면은 이렇게 이메일과 이메일 라벨, 이메일 컬럼과 타겟 컬럼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고 타겟은 이제 그 20가지 주제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 인포를 통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스태틱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이 각각 10,000개의 데이터와 2개의 콜럼 그리고 데이터 타입 인트와 오브젝트 타입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측치 값 역시 구해보면은 결측치는 따로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해당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먼저 전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본 모델에 있어서 복합 사이즈는 이 10,000개를 사용하고 클래스는 아까 봤듯이 주제가 20가지이기 때문에 20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냥 일단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그 텍스트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바이너리 모드를 사용해서 이메일 본문을 변환을 해주었고요. 나머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원활 인코딩을 통해서 변환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트레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0개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7,000여 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모델을 구현해 보는데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56개의 뉴런을 가진 첫 번째 히든 레이어와 128개를 가진 두 번째 히든 레이어를 쌓아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모델에 보다시피 256과 128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드롭아웃은 0.5를 사용했습니다. 로스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했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 각 모드에 대해서 전부 결과를 알고 싶기 때문에 모든 모드에 대해서 각각 작업을 반복하는 코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 결과는 이제 5번을 돌려서 평균을 낸 결과인데 다음과 같이 각 모드에 따라 정확도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뉴런 네트워크 랭귀지 모델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배웠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N그램 언어 모델입니다. 이 N그램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시 복습을 하더라도 이제 그 N개의 단어를 보고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 갖고 있는 코퍼스에 이 보이즈 스프레딩이 1000번, 그 다음에 보이즈 스프레딩 인설츠가 500번, 보이즈 스프레딩 스마일즈가 200번이 등장했다면 확률이 다음과 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스마일이 더 맞는 답이라고 할지라도 이 데이터가 개수에 있어서 이렇게 본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면은 스파시티 프로블럼, 즉 희소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앵그램 언어 모델이 가지는 한계인데요. 이와 별개로 또 이 데이터 복합에 원래 없는 단어가 들어가게 된다면은 단어의 의미적 유사성을 파악할 수 없는 문제점도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토파보다 같은 경우에는 살펴보다와 유사한 단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토파보다와 냠냠하다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발표 자료 뒤에는 이 토파보다가 오는 것이 훨씬 더 맞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의 경우 이 앵그램 언어 모델의 경우 이 토파보다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유추할 수 없는 것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이 단어들을 벡터로 표현을 하여 그 벡터 간의 거리를 통해서 그 유사도를 측정해서 인베딩을 하겠다는 그 워드 인베딩의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NNLM은 이 해당 워드 인베딩에 대한 것을 사용하는 모델로 이 예제를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What will the fat cat sit on이라는 단어가 문장이 있을 때 저희는 이제 cat 다음에 sit을 만약에 sit의 원합 벡터를 예측하는 모델을 구현해 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일단 먼저 이 모든 문장은 원합 벡터로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고요. NLM 같은 경우에도 그 엔그램과 같이 윈도우를 사용하기 때문에 윈도우 사이즈는 여기서 4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what은 빼고 이 sheet 앞에 있는 네 가지 단어들에 대한 원합 벡터가 인풋 레이어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프로젝션 레이어, 히든 레이어 거쳐서 최종적으로 아웃 레이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좀 더 먼저 살펴보자면 이제 인베딩 벡터 같은 경우에는 복캡 사이즈 그 사이즈와 프로젝션 레이어 크기의 곱만큼 가진 이 가중치 행렬의 곱을 통해서 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 첫 번째 인풋 값이 원합 벡터로 표기하기 때문에 이 원합 벡터 특징상 0과 1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가중치 행렬에서 이 i번째 자기가 속한 행을 그대로 읽어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곱을 통해 얻은 값을 룩업 테이블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랜덤한 값을 지정되게 되지만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이 값이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이 벡터를 저희가 인베딩 벡터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션 레이어에서는 이렇게 각 룩업 테이블을 구성한 것을 컨캣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수식으로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프로젝션 레이어를 먼저 지정한 다음에는 히든 레이어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히든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 가중치 곱해진 이후에서 편향을 더해서 이 활성 함수 입력이 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가중치가 W이고 이 바이어스가 B, 평양이 B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때 함수는 이제 활성 함수는 하이퍼볼리 탄젠트 함수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표현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히든 레이어 부분이고요. 최종적으로 아웃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다시 원합 벡터로 바꿔야 되고 이게 결국 확률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 나온 결과를 소프트맥스 함수에 넣어서 최종적으로 이 C에 대한 원합 벡터를 예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NLLM이 가지는 장점은 이제 이전에 있었던 희소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대신 지속적인 한계로는 이제 아직까지도 이 고정된 길이의 입력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이 모델이 가진 한계입니다. 추후에는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RNN을 사용하고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일단 저희가 발표를 준비한 거는 이제 NNN 여기까지였고요.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발표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